안녕하십니까.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약속해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인간과 12지와의 이 관계는 어떠한가, 도대체 이 12지는 무엇이고 천간은 무엇인가 하는 데 대해서 오늘 간략하게 제가 설화를 바탕으로 하고 또 민속학을 바탕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구비문학을 전공한 학자입니다. 그리고 부전공은 민속학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 주제가 제 가슴에 와닿는 듯한 그런 느낌이 옵니다. 그래서 오늘 재미로 보는 천간과 12지지는 우리 선인들께서 어떻게 이를 지켜왔고 또 대를 이어서 마치 가훈처럼 또 한 집안의 신앙처럼 이렇게 지켜왔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제가 한국 민속 신앙 사전이라는 이 책을 제가 갖고 나왔습니다. 이 책은 국립민속박물관에서 편찬을 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이와 관계되는 이야기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이 한국의 무속신앙 속에서도 역시 천간과 12지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욱더 의미 있는 그런 공부가 되지 않겠나 해서 오늘 이 책을 한번 들고 나와 봤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천간과 또 음양, 오행, 방위 등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천간은 갑을, 병정 이런 식으로 쭉 일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지는 자축, 인묘, 진사, 오미가 되겠죠. 그래서 금년도의 신축년은 음양에는 음이 대상이 되고 또 색으로서는 백색입니다. 그리고 방위는 서쪽이죠. 그리고 오행은 금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점을 이제 착안을 해서 여러 가지 설화적 논리로 제가 풀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간이라는 것은 10개입니다.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개 해서 모두 10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지는요, 자, 축, 인, 묘, 진, 사, 오미, 신, 유, 술, 해 해서 12개가 되죠. 이렇게 해서 이제 60갑자로 나눠지는데, 그러니까 원래 신축년에 태어나는 사람은 61년 만에 다시 신축년이 돌아온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신축년이 되면은 흔히 민가에서는 갑이 다시 돌아왔다 해서 60번 만에 돌아왔다 해서 회갑, 다시 자기가 태어난 60번째 천간이 돌아왔다 해서 회갑이다, 돌아올 회자에 갑자를 썼죠. 또 곳마다 틀립니다만 돌아올 환자를 써서 환갑이다 이렇게 해서 잔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회갑이나 환갑이라 해서 큰 잔치를 베풀지 않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이를 소중히 했다는 것이죠. 그때는 모두가 수명이 짧고 해서 60을 맞이하기가 그리 넉넉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60도 100세 시대에 이르니까 60은 아직까지 청년이고,
그 다음 7순, 8순까지 돼서 8순 잔치를 한다. 이런 쪽으로 많이 기울고 있고, 어떤 문중에서는 9순까지 두었다가 9순 때 큰 잔치를 한다. 이렇게 하는 집안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 그 평균 연령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제 회갑이라 하는 의미는 60까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61살에 다시 갑자가 시작된다 해서 회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요, 이 12지에는요, 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계절이 또 표시되고 있습니다. 이 계절은, 표에서 보시면 이 둥근데 이렇게 계절이 나오죠. 이와 같이, 오행으로 보면은, 목, 토가 봄이 되고, 또, 화하고 토가 여름이 됩니다. 그리고 또, 금, 토가 가을이 되죠. 또 겨울은 물수, 수하고 토입니다. 다시 말하면 토는 늘 사계절 다 포함되고, 봄은 목, 여름은 화, 가을은 금, 겨울은 수, 이렇게 해서 하죠. 그러면 봄에는 12지는 어떤 띠가 해당되느냐 하면은 인묘진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호랑이띠와 토끼띠와 용띠가 봄에 해당하고, 또 여름에는요 사오미입니다. 그러니까 뱀하고 오는 그 말이죠. 하고 미, 양, 이 세 개의 띠를 가진 사람은 그 여름에 해당되는 그 12지에 해당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가을은요 신유술입니다. 신은 무엇입니까? 신은 원숭이 띠거든요. 유는 닭띠입니다. 그리고 술은 개띠지 않습니까? 이 세 개의 띠에 해당되는 분은 가을의 절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거울은 또요 해자축입니다. 해는 돼지입니다. 자는 무엇이냐? 자는 고양이의 천적입니다. 이게 이제 쥐죠. 그 다음에 축은 소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래 신축년은 겨울에 해당되는 수의 오행을 둔 것입니다. 수토죠. 그렇게 되고, 월로 따지면은요, 소는, 축은 12월입니다. 다시 앞으로 되돌아가서 설명을 하면은, 이 그다음 토끼, 용은요, 1월, 2월, 3월이고, 그 다음에, 뱀하고 말하고 양은요, 4, 5, 6월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가을에는 7, 8, 9가 신유술, 다시 말하면 원숭이, 닭, 개가 7, 8, 9월에 해당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세밀히 말하면은 원숭이는 7월 달이고 닭은 8월 달이고 그 다음에 개는 9월 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돼지띠, 그 다음에 쥐띠, 소띠는 10월, 11월, 12월인데 돼지는 10월 달에 해당되고 그 다음 쥐는 11월 달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는 12월 달에 해당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신축년은 이 음양 오행의 올해는 12월에 해당되는 그러한 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겨울이고 오행은 수토고 그 다음에 12월에 해당되는 해가 신축년이다 하는 것이죠. 이 신축년은 백색의 소를 상징한다 이렇게 했고, 또 그 청가는요 신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2020년은 경자년입니다. 경자년이 무엇이냐면 경에 해당되는 청에 해당되는 쥐의 해거든요. 그러니까 쥐는
경자가 붙었으니까 이 역시 양에 해당되고 백색입니다. 백색이고 그 다음 오행은 금이고 방위도 역시 쓰고 색상도 백이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의 경우는 이 경에 해당되는 쥐의 해다 해서 쥐가 백색의 쥐다는 것입니다. 그 바꿔 설명을 하면요. 작년에는 백색의 쥐는 흔히 우리 농가에라든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쥐는 전부 회백색입니다. 검은색이죠. 회백색인데 이 백색의 쥐는요. 일반 가정에서나 덜판에서는 볼 수 없는 쥐입니다. 그럼 어디에 있느냐? 거의 대부분이 병원이나 실험을 하는 그런 그 병원이나 연구기관에 쥐를 두고 일종의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마루타로 사용하는 실험용 쥐죠. 그래서 이 실험용 쥐의 해에는 여러 가지 옛날부터 여러 가지 질병들이 만연했다 하는 그런 속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작년의 경우도 초부터 이 코로나19가 만연하지 않았나 이렇게 짐작을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는 중에서 왜 하필 사람의 년을 두고 이 동물을 비유해서 이렇게 했느냐 하는 것은요. 처음부터 옛 선인들이 이와 같은 하나의 대조표입니다. 인생의 대조표고 그 사람의 성격, 혈액형과 같은 그런 트레이드 마크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런 띠를 가진 사람은 공통적으로 성격이 이렇다. 또 그런 띠에 해당되는 사람은 그 동물의 습성과 거의 유사하다. 이렇게 평가를 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번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많은 동물 중에 하필이면 12가지 동물이 해당이 되었는가 하는 것이죠. 그 호랑이가 되었다면 호랑이보다 더 사나운 사자도 있는데 왜 안 되느냐. 쥐는 되는데 코끼리는 왜 되지 않고 쥐의 천적인 고양이는 왜 포함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여기 12가지 동물 외에 있는 동물은 대부분 자기가 공동 생활을 하면서 상대에게 위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12지에 포함되어 있는 동물들은 그나마 자숙하고 엄밀히 따지면은 개인 습성 중으로는 자애로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가지 동물 중에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래 해서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동물이 들어있고 그 동물이 또 사자에게는 묘의 둘레석에도 이와 같이 12지지의 상을 색에서 둘레석을 붙여둡니다. 비가는 애로 신라에 가면 김유신 대장군의 묘소라든지 그다음 흥덕왕 묘라든지 그 밖에도 신라의 왕들의 무덤에는 12지가 많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곧 12지를 통해서 영생할 수 있다 하는 그러한 바람에서 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 12지가 서로 좋아하고 다시 말하면 서로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 혼자 있을 때는 뭔가 독립적으로 잘 해나갈 수 있는데 어떤 상대와 주변에 있는 어떤 상대와 같이 조화를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12지와 또 다른 인연과의 하나의 궁합적인 반응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결혼을 할 때, 즉 남녀가 결혼을 할 때 궁합을 맞추기도 하고
서로가 조화가 되면 좋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설님들은 그것을 외면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또 서로가 좋아하는 그런 또 궁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은 소하고 뱀하고 닭처럼 이게 삼합이라 그러거든요. 삼합은 어디 가도 서로 어울리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감사할 줄 알고 서로 베풀 줄 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관계에서는 삼합처럼 원만한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서로 원진 맞지 않는 그런 띠와 서로 모임을 가지면요, 이것은 중간에 싸우기나 모임이 깨어지기나 뭐 다른 사람이 어떻게 다치든지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쁜 원진살이 있는 띠의 사람끼리, 다시 말하면 친구끼리 등산을 가려고 그랬었는데 서로 이제 밥을 준비해가 그냥 전화로 가지고는 여러 코스도 정하고 갔다 와가는 어떤 모욕도 갔다 오고 찜질바도 갔다 오자 하면 여자들끼리 서로 협의를 했는데, 그래 이제 협의는 전화가 하는 데는 협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만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일 먼저 한 사람이 떠와가지고 산 입구에 기다리는데 한 친구는 또 한참 있다 기다려도 해가 또 오고, 한 친구는 또 지 가족이 차에 싣고 와가 내려줘서 또 내리면서 거드름을 피우고 이러는데,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서로 만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야기가 나오는데 공교롭게도 그 세 사람 중에는 한 사람들이 아직까지 나이는 많아도 자녀를 하나도 짝을 맺어주지 못한 그런 여인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생활이 엄청나게 어려운 여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또 자기가 자랑할 것만 갖추고 있는 여인이죠. 그래서 서로 문에서 더만 오면 내가 갑자기 오는데 큰 사위가 전화 와가지고 뭐 어떻고, 서울에 있는 며느리가 뭐 아버님 어떻고 어머님 어떻고 뭐 하나 선물을 보낸다 하고 이렇게 해서 그거 전화도 한다고 늦었다. 그런데 둘째 사위가 또 내가 오늘 등산 간다 하니까 뭐 음식을 해가 이래 가왔네. 그거 들고 방금 가가 내 사위다. 아니, 짝을 늦어도 하나도 못 본 친구는 화가 난 거예요. 이게 어때? 친구끼리 놀러감이 자식 자랑하러 왔나, 이라. 자기는 그런 몸부친데 뭐 사위 이야기하고 며느리 이야기하고 손자 이야기하고 이러니까 속이 상하는 거라. 그때부터 이제 트러블이 생겨서 옆에 사람은 또, 근데 나는 집이 그래가 원래 또 우리 집에 집값이 우리 마을엔 되게 올랐단다. 그래가 어떻고 저떻고 또 자랑하니까 또 한 사람, 비난 사람은 화가 나는 거야. 그런데 서로 한참 동안 마주 이야기도 안 하고 그냥 입 닫고 침묵으로 산을 올라갑니다. 올라가 벤치에서 잠깐 쉬면서 그래 앉으라 하니까 나는 안 앉을란다. 그래 하고 이러더니 아이고 오늘 속이 잘 안 되겠다. 이하면서 한 사람은 나는 안 갈란다. 몸도 안 좋고 안 갈란다 하면 니로 아프고, 한 사람은 나는 요 밑에까지 갔다 오고 가볼란다. 이게 계획이 한두 사람의 궁합이 안 맞는 사람이라서 이 계획 자체가 무산된 거예요. 이것이 뭐냐, 원진이기 때문이다. 오방삼살이라는 말도 있는데 그와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은, 이것은 미리 얘기를 했던 것이 아닙니다. 또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자동적으로 궁합이 맞지 않다, 상호작용이 원만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그런 하나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서로 궁합이 맞다. 예를 들어서 소띠, 뱀띠, 또 뭐가 있습니까? 닭띠, 그 다음에 호랑이띠, 말띠, 개띠. 호랑이띠, 말띠, 개띠는 뭡니까? 이 소리를 큰 소리를 치는 동물이거든요. 그런데 큰 소리 치기를 좋아하니까 호랑이는 호랑이대로 하고 말을 힝 하고
호랑이는 무욱 하며 소리를 막 지르잖아요. 길 가는 사람 깜짝 놀라죠. 호랑이 보고도 깜짝 놀라고 말도 잉 그리면 달리다 가면 놀라잖아요. 그래서 이 세 마리는 서로가 자신이 고함치는 걸 격려하고 잘했다, 음성 좋다, 목소리가 높은 목소리가 높습니다 하고 서로 격려하는 기라. 그러니 뜻이 맞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삼합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또 토끼하고 양하고 돼지, 토끼, 양, 돼지 이 궁합이 정말 맞습니다. 그래서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토끼하고 양은 주로 연로하신 분들이 꿈에 한 번씩 나타난다는 그런 동물입니다. 이 동물이 나타나면은 곧 돌아가실 때가 되었다. 그래 이제 보편적으로 색깔이 흰색이라는 것입니다. 흰 토끼, 흰 양이 나타나면은 저승사자로 본다는 것이 선인들이 꿈을 해몽할 때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였죠. 그것도 돼지는 다산이고 토끼도 다산입니다. 그러고 양은요 많은 배설물을 내놓는 그런 동물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분비물을 내놔도 그 분비물에 코를 대고 막 냄새를 맡고 주둥아리를 대가 문 떼면서도 싫어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가 좋아하는 거예요. 아, 이 친구가 나를 이해하는구나. 이 친구는 나를 좋아하네. 이 친구는 내 일을 도와주네. 이렇게 해서 서로 좋아하니까 삼합이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이 쥐하고 용하고 또 원숭이는 이 삼합입니다. 왜 삼합이냐? 쥐는 꾀가 많잖아요. 또 그 대신에 또 꾀가 많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두뇌가 좋다는 것입니다. 명석하다는 것이죠. 용은 또 뭡니까? 용은 권능이 45가지나 됩니다. 최고라는 의미를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용은 이루지 못하는 게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원숭이는 또 뭡니까? 이 원숭이는 아주 재빠르잖아요. 나뭇가지에 보면 금방 이 가지 있다, 금방 이쪽으로 꼬리만 약간 걸리면 막 뛰어 넘어가잖아요. 상당히 재빠르거든요. 나름대로 그 재주가 최고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 적이 안 되고 서로 칭찬하고 서로 가까이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이것이 삼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요, 쥐띠하고 양띠, 쥐띠하고 양띠는 음력으로 보통 11월 달을 의미하면서 시간은 11시에서 1시까지입니다. 이 방위도요, 동북동입니다. 동북동요. 그렇기 때문에 이 쥐하고 양은요, 서로 외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쥐는 곡식 훔쳐 먹는 짐승이고, 양은 뭐 풀 뜯어 먹고, 새끼 놓고, 또 농가에 그 소득을 증대시키는 그런 동물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 상극이 될 수밖에 없노? 하나는 뭡니까? 농가에 도움을 주는 양이고, 하나는 농가에 손해를 일으키는 곡식 가마귀 같은 구멍을 뚫어서 처음 내먹고 훔쳐먹자는 쥐는요. 그런 개념에서 서로 사이가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간접적인 측면에서 사이가 안 좋고 또 직접적인 측면 이런 게 있습니다. 쥐는 조그만한데 거의 배가 뛰어다니면 땅에 닿습니다. 그러나 양은 훌쩍 크지 않습니까? 그럼 양은 이제 많이 먹고 물을 많이 먹으니까 배설물을 많이 내놓거든요. 양은 오줌을 많이 눕니다. 양이 만약 오줌을 많이 누지 못하면요, 양은 그 오줌이 원활하게 빠지지 못해서 변으로 거기에 섞여 놓으면 설사를 하거든요. 양이 그 된동을 누지 못하고 배설하지 못하고 설사를 한다면 양은 목숨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은 오줌을 많이 누는 동물이죠. 그런데 이 양이 뭐 어디 사람처럼 또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보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아무데나 뭐 다니면서 이래 또 머석진 데 가가 오줌 자르르 써가 놓고 지나가면서도 누구 이러거든요. 그런데 쥐는 그 아무데나 막 급히 막
그 고양이가 쫓아오니까 막 도망가면서 이렇게 자기 먹을거리를 찾지 않습니까? 그래 빨리 구멍에 숨고 일하고 하거든요. 그런데 쥐가 문득 갑자기 급히 가다가 보니까 양이 오줌을 소복히 논한 그 물으로다가 휙 지나가 보는 거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른 동물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양이 배설하는 오줌에 쥐가 지나가면서 자기 복부에 오줌이 묻어보면 이 피부가 상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피부가 상하면서 낫지 않고 흘러서 결국 쥐는 목숨을 잃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원망을 한다는 거지. 왜 네가 하필이면 내 쥐를 갈락하는데 그 땅에다 오줌을 놓나? 내가 네가 지나갈 줄 알았나? 저선 가서 서로 만나가 막 싸운다는 거지. 그거를 이선에서 연습하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이가 서로 만나가 친구가 되던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할 때 처음에 계약할 때는 원만했는데 해놓고 나면 서로 막 싸우고 서로 따지고 네가 잘했니 내가 잘못했니 막 잘했니 서로 이러면서 싸움이 벌어지가 결국은 그 계약도 무산이 되고 했는 것도 서로 신뢰가 떨어져서 실패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쥐하고 양은요 서로 사전에 위험 요소를 차단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이제 비보하는 방법은 이제 쥐하고 양하고를 어떻게 하느냐? 쥐는 12월생 그리고 양은 9월생과의 어떤 관계를 이루면은 그나마 어려운 것을 다소 완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과 같이 사주가 필요하다. 이 사주라는 것은 곧 연, 월, 일, 시 이 네 개 가지고 서로 앞에 거가 안 되면 그 다음 거, 그 다음 거가 하면 또 그 다음에 그 다음 거가 또 안 되면은 마지막 카드를 내서 거기도 안 되면은 어쩔 수 없이 만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소와 말입니다. 소는 참 부지런하죠. 그러나 말은 놀고 먹습니다. 간혹 한 번씩 주인 태워 가지고 폼나게 이제 시가지를 걷고 또 신바람 나게 달리고 이렇게 해서 주인한테는 상당히 귀여움을 받는 그런 동물인데 외형적으로 소는 농민들한테 꼭 필요한 동물이고 많은 덕을 보고 이렇게 하죠. 그렇지만 소를 부리기 위해서는 농경을 하기 위해서는 소를 때리기도 하고 소에게 욕도 하고 재촉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또 먹이에도 소는 집 밖에 먹이지 않는데 말에게는 콩도 주고 당근도 주고 만나는 거 다 주고 또 온몸도 긁어주고 삐껴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소가 봤을 때는 속이 상한다는 것입니다. 말은 또 소가 처량한 게 보면서 늘 자기하고 비슷하게 생긴 동물인데 놀림의 대상으로 늘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하고 소는 서로 상극으로 이렇게 지나는 것이죠. 심지어는요, 말하고 소를 한 마구간에 메어 놓으니까 서로 임신을 하지 못한다. 시기에서. 이런 속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말하고 소하고가 서로 편하게 지낼 수 있을 때, 잘 먹고 잘 지낼 수 있도록 10월달 이후는 농경사회에서 소를 버리지 않습니다. 소에게 살찌우기 위해서 맛있는 음식도 주고 콩도 먹이고 충분하게 휴식을 그 이듬해 2월 말까지 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10월, 12월 생이라든지 또 말은 그와 같은 10월 이후부터 내년 2월까지 출생일이 된 사람은 서로 보지 않으니까 서로 힘든 걸 보지 않으니까 원망의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조상님들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12지는 그만큼 흥미롭고 또 사려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호랑이와 닭입니다. 호랑이는 뭡니까? 야행성 동물이죠. 밤에 막 자기 먹이거리를 사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닭은 어떻습니까?
새벽 4시 되면 꼭 하면 이렇게 울지 않습니까? 왜? 닭은 새벽을 알리는 동물이거든요. 그 4시 되가 꼭 하면 호랑이가 사냥하다가 중지를 해버리는 게 날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한참 사냥도 덜해가 배가 아직까지 포식하지 못했는데 네가 왜 울었냐 이라. 네가 왜 새벽에 오도록 했느냐. 이러면서 서로 원망하고, 닭은 호랑이가 그런 것을 하는지 안 하는지 내용도 생각도 없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원망한다는 것이죠. 나는 아침을 열어주는 의무가 있다. 네가 알아서 해야 되지. 왜 굳이 내가 아침을 여는 시간에 네가 사냥하려고 하느냐. 일찍 서둘러가 그 전에 마쳐야지. 이러면서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부딪혀서 싸우고 언쟁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시 만나서는 원만하지 못하다 해서 원진에 해당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하고 또 토끼띠 또 닭띠생 또 축생 이런 띠들은 서로 이제 의심을 하고 또 조급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피하는 것이 좋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4번째는 토끼띠와 원숭이띠입니다. 토끼는 아주 반들반들한 눈, 또 색깔이 푹잖습니까? 빨갛지 않습니까? 이게 토끼로서는 자존심이고 트레이드마크입니다. 그런데 늘 눈 가지고 폼 잡고 많은 동물들 앞에 가가지고 귀를 쫑긋 했다가 내렸다 이렇게 자랑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토끼가 숲속을 뛰어가다 큰 나무 밑에 우연히 하늘 쪽으로 보다 보니 지 눈과 같이 생긴 지 눈에 10배 되는 큰 눈이 탁 자기 쪽을 보고 있거든요. 도대체 저 눈은 무엇인고 하고 쳐다보고 그 흠모의 대상에 대해서 부러움을 갖고 있는데 갑작스레 그어서 검은 게 툭툭툭툭 흐르는 기라. 알고 보니까 원숭이가 나무 위에서 변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담에 보면 원숭이 똥구멍은 빨갛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토끼로서는 자기 눈과 같은 자랑스러운 우상의 대상이 될 뻔했는데 그 속에서 똥이 나오는 거 보고 실망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 사람은 만나기 싫다야. 무조건 이유 없이 싫다. 토끼와 원숭이는 서로가 이유 없이 싫다. 토끼가 더 싫어하는 거예요. 그럼 원숭이는 싫어하니까 나는 네가 밉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래 하니까 서로 간에 이 합의가 안 되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시 서로 간에 피할 수 있는 그런 안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토끼 원숭이는 각 12월 3일 이전에 생이 되면은 그래도 어려움을 피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또 용과 돼지띠입니다. 용과 돼지에 관한 이야기는 참 니엘하고 재미가 있습니다. 좀 우스꽝스럽기도 하고요. 용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45가지의 권능, 그 중에서는 용은요, 신앙적 의미도 있습니다. 용왕신, 그 다음 부처를 수호하는 수호신, 신적인 것도 있고, 최고라는 의미도 있다는 것입니다. 용포에 보면 용을 탁 길가 해놓죠. 또 모자도 그렇고, 또 의자도 용이 있지 않습니까? 또 천정에다 보면, 절에 같으면 이제 부처님 위에 닷집처럼 그것도 용이 그려져 있습니다. 절에는 9마리 용이 있습니다. 최고라는 것이죠. 왜? 절에 있는 용은 부처를 수호하니까 문에도 있고 촛불건드도 있고 닷집에도 있고 모두 9마리의 용의 조각이나 그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은 그만큼 대단한 동물 중에 최고로 상징하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최고의 걸작 상상의 동물이라는 것입니다. 상상의 동물로서 이 12지에 해당되는 동물은 용뿐입니다. 물론 봉황채도 있고 기린도 상상의 동물로 이 상스러운 동물이 있습니다만 딱 용만 12지에 포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용은 최고의 동물이다. 그 신적인 동물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돼지는 무엇입니까? 돼지는 많이면 다식이 있거든요. 많이 먹거든요. 또 많이, 새끼를 많이 놓잖아요. 다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돼지를 많이 먹으니까 빨리 크잖아요. 그러니 농민들한테는 도움이 많이 되죠. 새끼 많이 놓고 빨리 비육이 되니까 내다 팔았을 때 돈도 많이 받고 좋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용이 자기가 이 하늘 밑에는 최고다, 최고의 멋쟁이다 해서 한날은 이 자기의 그 훌륭한 모습을 천상의 옥황상제한테 자랑하러 탁 날아가는 거예요. 휙 이래 옥황상제 앞에가 몇 바퀴 휙 도는데 옥황상제 앞에 휙 도다 보니 뭐가 자기 몸이 얼핏 보이거든. 자세히 보니까 옥황상제 앞에 놔두었던 업경대가 거울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상제님만 보시는 거울인데, 거울이 있구나 해서 자기도 한 바퀴 더 돌면서 싹 이래 보니 앞불하고는 멋진 기라 딱 도는데 코가 탁 나와버렸어. 그 코를 딱 보니 뻘쭘한 게 우러 덜 참고 뭐 어떻게 되는 거야. 모든 작품은 다 좋은데 코가 이 작품별이 없어.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다시 지상에 내려와서 도대체 어떤 동물의 코가 내 코에 붙어가 내 작품을 이렇게 베렸나 하면서 온 산천을 막 헤매고 자기 코와 닮은 짐승을 찾는데 저 산골 어느 그 곳에 가니까 지나가니까 흙덩이 밑에 그어서 어떤 동물 하나 조그만한 게 두덩이를 막 이래 받고 이래 있거든요. 그래 자세히 보니까 그게 돼지라. 돼지라서 그 용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부터 용은 돼지를 싫어했다 해서 돼지하고 용왕은 아주 상극이란 것이죠. 그러니까 돼지띠가 또 용띠와도 관계가 서로가 싫어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싫어하는데 자기가 좋아할 때 있습니까? 상대가 싫어하는데 자기 혼자 짝사랑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항상 경계하고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돼지띠가 좋은 용꿈을 꾸고 복권을 샀는데도 서로 간에 궁합이 맞지 않아서 복권이 전부 한 푼도 건질 수 없도록 깡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물론 우리들의 선조들이 그 창작한 그런 그 설화적 그 내용이 모티브로 되어서 이렇게 해설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이제 무시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또 뱀하고 개입니다. 뱀은 땅에 기는 불쌍한 동물이지 않습니까? 뱀은 정말 불쌍합니다. 다리가 있습니까? 날개가 있습니까? 그저 피해가 생기잖아요. 누가 짐승 뭐 괴롭히면 고양이한테도 벼사이 보니 뱀이 잡아먹히고 막 이런 닭한테도 잡아먹혀요 뱀이. 그런데 막 뱀은 내 피해가 생기잖아요. 그 대신에 개는 어떠십니까? 지 마음대로 감 질러보고 지 마음대로 뛰댕기고 뭐 아무나 오면 짖어버리고 그렇게 경계심이 많은 동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뱀이 1년에 몇 번 허물을 벗습니다. 이게 불가에서는 뱀이 허물을 벗는 걸 환생한다, 환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뱀이 환생하는 동물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비근한 애로 그 참 한국의 최고 고성인 원효성사도 전생에 뱀이었다. 뭐 또 어떤 소다, 또 그 삼국 유사에 나온 사복이 또 뱀이었다. 이런 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뱀은 다시 이제 환생해서 또 다른 동물로 이제 바뀌고 또 다른 존재가 뱀으로 환생했을 때는 죄를 받았을 때 그렇게 된다. 이렇게 이제 불가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죠. 그런데 뱀은 이제 허물을 벗는데 이게 허물을 벗을 때 만약에 쇳소리가 다다다닥 나더니 번개가 쳐보면 갑자기 뱀이 허파가 터져 죽는다 하는 속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소리가 유사한 게 바로 개가 갑작스럽게 짖는 거. 할 때 뱀이 허물을 벗다 갑자기 급사를 해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뱀은요
허물을 벗다가 개가 짖는 소리에 놀라서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이가 서로 저승에 만나서 네 땀을 내 죽었다. 와, 내가 허물 벗고 다시 태어나려고 하는데 네가 짓었느냐. 걔는 내가 네 허물 벗는 거 알았나? 그럼 내한테 이야기하지 와. 이러면서 서로 관계 유지를 못하고 늘 싸우고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 뱀이 나오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농사 지을 철이지 않습니까? 가을 되면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 시점을 피하고, 개는 뭐 연중이 시니까 관계없는데 뱀하고 개하고 어떤 인간관계를 이루려고 하면 적어도 이 역시 10월 달부터 그 다음에 2월 사이에 태어난 띠와 어떤 관계를 이루면은 그나마 어려움을 덜 수 있다. 그리고 낮보다는 밤 시간에 태어난 띠는 아쉬운 대로 어느 부분까지는 이걸 비보할 수 있다 하는 그러한 견해적 해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이제 그 인간관계에서 충분히 이루어지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2지는요, 계절만 나타나고 또 날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12지는 시간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것이 12지와 천간과 서로 어우러지는 그런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이 모두는 상호, 갑을간에 상호, 갑질한다 하죠. 갑질은 뭡니까? 갑이 강하고 다음 자는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갑이 지 마음대로 한다는 것이죠. 그래 어른은 뭡니까? 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갑질했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제 여기서 해당되는 말씀은 아닙니다만은, 서로 인간관계를 하는 데는 무엇보다 스스로가 마음으로 우러나는 것을 그대로 마음으로 이해할 수만 있다면은 이 어려움, 띠간의 어떤 괴리도 서로 풀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명하신 원효 성사께서는요, 서기 661년에 수원 화성에 있는 당항성입니다. 당나라 성이죠. 그 성에서 병사들은 쫓겨가지고 비바람을 피하기 위해서 들어갔던 것이 석굴이다. 이 석굴을 알고 보니까 토감이라 해서 움푹 들어간 마을 공동묘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밤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잠을 푹 자는데 그 중간에 물 마셨는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 보니까 그게 시체 썩은 물이다. 이것은 뭐 삼국유사에도 있고 송고성전, 종경록, 임감록 모두에 조금 표현은 달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님이 어제는 그렇게 편안했는데 왜 아침에 이 시체 썩은 물이라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속이 거북하냐, 올리고 이렇게 하느냐, 주체할 수 없도록 이렇게 괴로웠냐, 이렇게 고민하다가 문득 하하, 모든 것은 그대로 있는데 내 마음만 변했구나, 내 마음만 움직였구나 하는 데서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이죠. 그게 무엇이냐면 일체유심입니다. 그 원효성사의 일체유심은 모든 것은 마음에서 우러난다. 내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은 그게 바로 본래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초자적인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안 그랬을 것이다,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 그런 성찰이 있으면 바로 어려운 것도 모두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다 풀어나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12지의 남녀 궁합관계도요, 21세기에 와서 앞에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해서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이걸 무시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참고는 하되 서로 마음만 열어진다면, 내 마음을 열고 상대도 마음을 열고 한다면, 순수한 마음을 연다면 큰 문제가 될 것이 없다. 이 모두는 일체 유심에서 풀어나갈 수 있는
화두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다음 편에는 이 12지와 천간이 인간의 꿈속에서, 다시 말하면 꿈의 상황 속에서는 어떻게 변이 되고 있나 하는 것을 제가 2006년도에 집필한 꿈의 미학이라는 책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에게 아주 쉽게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